네, 첫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영화 내부자들이 여태까지 찍었던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애드리브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 밀정도 보다 보니까 메이킹에서 이제 현장에서 애드리브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다 반영된 거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보면서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애드리브이 그냥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이런 구상들이 딱딱 튀어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애드립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애드립이 자칫 잘못해서 감독의 의도한 어떤 씬의 색깔을, 그리고 그 공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독의 의도와는 별개로 다른 방향과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애드립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도 하는데, 내부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건, 안상구란 캐릭터를 좀, 그 영화가 워낙 모든 캐릭터들이 다 세고 사건들도 굉장히 숨막히게 흘러가기 때문에, 쉼표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역할에게 어떤 유머 코드도, 혹은 어떤 코믹한 상황도, 또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성격도 좀 넣어보자라고 했는데, 촬영 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걸 시나리오상으로 바꾸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순간순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영화보다 애드립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드립은 미리 계산을 해놓고 설계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어색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생기면 또 상황에 따라서 애드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내부자들에서 그 목욕탕 모텔 씬에서의 그 목욕탕이 통유리로 된 것은 처음 시나리오를 제가 읽을 때 거기가 통유리로 돼 있으면 참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감독한테 모텔은 디자인을 약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봤고, 감독님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이제 동의를 해서 이미 설계된 애드립 같은 경우고, 그렇지만 보통의 애드립은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거나 한번 동선을 맞춰보다 보면 분명 어딘가 어색하거나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씬이 매끄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좀 많죠. 빼놓을 수 없는 대사 있죠? 저 여기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연기나 혹은 어떤 대사를 무대 위에서 해보라고 할 때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 대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 굉장히 썰렁할 수 있을 텐데,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전체의 씬의 공기를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애드립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씬은 조승우 씨하고 제가 서로 처음으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만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게 넌데 너마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감정인데, 거기에서 내가 그런 애드립을 사실 장난처럼 리허설할 때 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고 감독님도 그걸로 가자고 해서 약간 혼선이 생겼었어요, 저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애드립 때문에 이 씬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웃음은 웃음대로 또 그 씬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또 그런 어떤 감정들은 또 고스란히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족스러우셨나요? 안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세븐도 있는데 원작이 있거나 혹은 실존 인물이 나오죠. 근데 배우로서 원작이나 실존 인물이 있으면 연기할 때 어떠신지 장단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메이크의 경우에는 먼저 선배가 해놓은 어떤 그런 훌륭한 연기와 또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갖는 부담감도 굉장히 커요. 내가 만약에 먼저 선배가 해놓은 것과 많이 비교를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한참 못 미치면 그 책임은 나한테 돌아올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먼저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저한테 참고가 돼요.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내가 내 캐릭터에 젖어들기까지 굉장히 지름길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부분도 있고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실존 인물의 어떤 모습과 그분의 어떤 발자취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은 어떤 영화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이게 다큐성이 굉장히 짙은 진짜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그려내고 싶고 실존 인물과 똑같은 인물을 이 영화에서 마치 살아있는 다시 되살아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면 그 인물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훨씬 더 그 인물에 젖어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밀정이란 영화도 그렇고 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그렇고 크게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한 영화에서는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 영화에서는 이미 먼 옛날에 선배 배우가 했던 연기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많이들 기억하시는 영화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는 그 보스로부터 버림을 받는 역할, 또 이번에 내부자들 작년에 개봉했던 내부자들에서도 언론사의 유력한 논설위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달콤한 인생에서는 좀 사적인 징벌 또 복수 이런 데서 오는 좀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내부자들에서는 이제 현직 검사인 조승우 씨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법적인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데서 좀 통쾌한 맛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상구 캐릭터의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감정이나 그런 캐릭터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달콤한 인생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복수를 향해 치닫는 그런 어떤 영화라면 내부자들의 안상구가 하는 복수는 모두를 위한 그야말로 공공의 적을 처단하기 위한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같이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를 촬영하기 직전에 안상구란 캐릭터를 감독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좀 더 친근한 느낌의 캐릭터로 만들어가자라고 했던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좀 더 허술하고 좀 더 늘상 봐오던 물론 그 직업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로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왠지 친근감이 가고 왠지 늘상 봐오던 어떤 내 친구도 내 친구 중에도 저런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허술하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그런 복수를 해나갔을 때 오게 되는 그 어떤 통쾌함이랄까. 왜냐하면 관객들이 훨씬 더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적중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부자들에서. 저 배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할까? 근데 아까 이제 이병헌 씨를 이제 만나기 전에 저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병헌 씨는 사실 완벽한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무대에 나섰을 때 어떤 마음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병헌 씨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이럴 때 정말 너무 떨리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진짜 좀 힘들다라고 말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사실 이병헌 씨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합니다. 이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기자들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준비 안 됐는데. 그냥 하세요. 굉장히 너무 기분 좋은 말이죠.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만큼 배우에게 정말 커다란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늘상 기대되거나 믿고 보는 배우 이런 말씀들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너무 기분이 일단 좋고 그렇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너무나 그런 표현이 너무 이제는 흔해져서 그 말에 대한 감사함과 그 말에 대한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만큼 배우로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볼 수 있는 배우, 늘 기다려지는 그런 배우라는 말은 제 배우로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듣고 싶은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어떤 어려운 바람이에요. 오랫도록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다든지 정의의 사도라든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화를 대신 뭔가 좀 갚아주는 듯한 그런 남성적 이미지가 많았는데 사실 예전에 작품들을 보면 번지 점프를 하다라든지 내 마음의 풍금, 드라마에서는 해피투게더도 있었고요.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의 공감을 주는 캐릭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생활 연기라든지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그때 시류에 따라 영화의 장르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범죄 영화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 영화를 관객들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영화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화,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한 영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들이 찾고 예전에는 멜로물이든 혹은 또 어떤 휴먼 드라마든 코미디든 이런 모든 장르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랑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영화들을 보면 반 이상은 범죄, 스릴러, 현실을 반영한 비리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내부자들 때도 제가 그런 인터뷰를 했지만 내부자들 2를 찍고 싶지 않느냐. 근데 2를 배우로서는 찍고 싶지만 2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시기까지도 이런 비리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정말 인간을 다루는 그런 어떤 휴먼 드라마나 따뜻한 이야기나 또 혹은 또 아주 그냥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코미디나 이런 영화들이 또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번지 점프를 하거나 혹은 뭐 내 마음의 풍금이나 이런 어떤 굉장히 슬프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개봉할 싱글 라이더라는 작품이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그런 어떤 정서가 있는 아주 가슴 아린 또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우문 현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네. 배우 이병헌 씨는 만약에 관객의 입장에서 배우 이병헌 어떤 사람 같다라는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화를 몇 번을 봐도 자꾸만 영화를 온전하게 이렇게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거나 제가 했던 역할도 그 캐릭터로서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제가 보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나온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영화에 빠지기보다는 저 때 왜 저렇게 어설펐지? 저 때 저런 연기보다는 이런 연기가 낫지 않았을까를 자꾸만 저를 재평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한 3, 40분까지 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극장에 걸려 있을 때. 그게 어떤 작품인가요? 아마 JSA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흥행배우가 돼서 그 기쁨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몰라도, 틈만 나면 몰래 극장에 들어가서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한 30분 이상 보니까 이제는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저런 연기를 했구나가 아니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중에는 들기는 했는데, 이게 배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씬 한 씬, 한 커트 한 커트를 연기했기 때문에 저게 맞지, 그래 저렇게 한 게 맞았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왜 저 때는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때는 충분히 내가 그 감정에 충실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지금 보니까 왜 저렇게 미흡하다는,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이병헌 씨의 요즘 관심사에 대해서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우리 이병헌 씨가 송강호, 그다음에 최민식 배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카데미 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그 몇 년 전부터 아카데미, 그러니까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도 도전을 우리나라 국내 배우 중에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이병헌 배우에게 헐리우드 도전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 극복하고 계시는지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배우들 중에도 선배 이병헌 배우를 따라서 나도 헐리우드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배우들이,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이 되게 기셨는데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할리우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냥 크게 대답을 한다면, 과연 내가 배우로 이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화를, 그리고 내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그렇게 도전하게 되고 다시 또 부딪혀보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좀 대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7년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에 광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TV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 때부터 TV 앞에 앉혀놓고 주말의 명화와 토요 명화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저 배우가 누구고 저 영화는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저 감독이 누구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만큼 영화에 엄청난 매니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걸어오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만약에 아신다면 얼마나 감동하고 계실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짜릿하고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지만 그런 감동들이 저한테는 되게 커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차이니스 티어터 앞에서 핸드 프린트, 풋프린트를 했을 때도 소감을 말할 때 그 차이니스 티어터 안에서 이제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다 미국 분들이 앞에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나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영화 광이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핸드프린팅 하는 걸 아버지가 아시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이 상황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다. 그래서 난 지금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소감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제일 커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저를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헐리우드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후배들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또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정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을 옥죄고 생각을 차단하게 만들고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나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고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좀 벗어나려고 하고 뛰어넘어 보려고 하고 약간 자유로운 공상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제가 만나본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그 안에 10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꼬마였을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자꾸만 지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억해내고 더 찾으려고 애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지만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 영화를 보는 꼬마 이병헌이 생각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병헌 씨 아들 준우군이 생각났는데요. 과연 이 아빠 이병헌은 아들 준우군에게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저희가 살짝 여쭤봤어요. 아이 잘 자라고 있냐고. 근데 너무 귀엽다고 하셨던데 목소리가 아빠랑 비슷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병헌 씨 자체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아직 너무 어리니까 영화를 처음으로 보여주려면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될 영화는 아마 악마를 보았다? 너무 가혹합니다. 지금은 아직
TV를 봐도 집중을 한 5분 이상 못하니까 영화를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는 아마 꿈도 못 꿀 일일 것 같아요. 주변 관객들한테 굉장히 크게 방해되는 일일 것 같고, 그래도 좀 이제 영화가 뭔지 알고 또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나이가 되면 저는 잘은 몰라도 아마 거의 틈만 나면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네, 답변 만족하시나요? 예,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에 이제 출연하신 작품들을 보면 블록버스터가 많아요. 세거나 규모가 큰 작품들이. 근데 배우 이병헌이 출연한 작품이 그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작품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작은 영화, 뭐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좀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요즘 눈여겨보는 뭐 감독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버젯은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다 버젯이 큰 영화들을 찍게 됐고,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제가 미팅을 하고 있는 감독들은 굉장히 저예산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감독들이 많거든요. 그게 서로 끝까지 그 딜이 협상이 안 되고 스케줄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결국에 결렬된 것들이 많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미팅하고 그러는 어떤 프로젝트들은 다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다 저예산 영화들이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저예산 영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와, 저 감독이 누군지 꼭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감독들도 있고, 싱글라이더도 어쩌면 그런 측면에 속하는 또 영화일 수 있고, 며칠 전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그 마진 콜이라는 영화를 감독했던 JC 챈더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도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된 얘기지만, 그 감독도 저예산 영화를 찍는 감독이에요. 마진 컬이라는 영화가 케빈 스페이시나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정말 큰 배우들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큼 제작비가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보통 영화의 버젯보다 훨씬 작은 33억으로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그 저예산 영화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건 또 아니지만, 저예산 영화건 블록버스터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감독이 연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할리우드에서를 좋아하진 않는다. 일단은 동양 배우가 진출하는 데 의의가 있고, 여기서 더 잘해서 장기를 점점점 변화하게 가겠다. 근데 드디어 이병헌 씨가 사실 이제 악역이 아닌 정말 되게 정의로운 역할로 한번 최근에 등장하셨잖아요. 예전에 아마 비행기 타셨을 때 영화 촬영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 굉장히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고 약간 고민까지 하셨던 적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약간 좀 궁금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요즘 나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 심정? 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돌다리도 두들려 걷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너무 작품 하나하나를 너무 심사숙고를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을 온전히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만큼 너무 심사숙고를 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을 놓치게도 되고, 그렇게 한 작품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하는 제가 G.I. 조를 선택했을 때는 진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만큼 너무 많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품을 하면서 내가 정말 즐겁게 읽었고 내가 정말 좋게 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 잘못되더라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연습 리딩을 할 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올랐을 때 하고 G.I. 조라는 저의 첫 번째 헐리우드 작품 리딩하던 날, 그 두 날이 가장 저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만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건 어떤 배우가 나한테 말을 걸건 감독한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건 아이 뭐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게 무슨 죄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무대뽀를 약간 좀 틀린 영어든 맞는 영어든 그냥 무턱대고 일단 한번 얘기해보고 덤벼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고요. 어떤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의 인생 작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소중한 작품을 고르라는 것만큼 또 힘든 질문이 없어요. 근데 작품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유로 제일 소중한데 굳이 따지자면 달콤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또 그 영화로 인해서 헐리우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외국의 업계에 있는 영화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는 계기가 됐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고마움은 늘 가슴속에 있죠.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온 30살 송명우입니다. 이병헌 배우님께서 한 작품 중에서 보면은 김지훈 감독님하고 많이 찍은 작품들이 많은데요.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는 보았다. 요번에 최근에 찍은 밀정까지 봤는데 보통 이제 그 김지훈 감독님하고 같이 찍은 작품 중에서 그 배우들, 그러니까 이병헌님이 연기하신 역할 보면 거의 복수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태산 같은 경우에는 전 나라를 이제 구국을 위해서 복수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해서는 자기 와이프를 잃고 가족을 잃고서 그 최민식 배우한테 이제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김지훈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김지훈 감독님이 찍은 영화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감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걸 포인트로 촬영에 임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병헌 씨보다는 김지훈 감독님 팬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감독님 팬이세요? 아니, 근데 이병헌 배우 보니까 김지훈 감독님 영화 많이 찍으시길래 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딱히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김지훈 감독님이 저란 배우를 가장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가장 잘 아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양반의 아주 뛰어난 관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작품 4번을 같이 하는 동안 굉장히 면밀히 그리고 아주 예민한 눈으로 저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감독들 중에 저를 가장 잘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서 어떤 부분을 뽑아내야 가장 내가 활용을 잘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 나는 볼 수가 없는, 이미 자기가 아는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각도의 시선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독이 복수를 테마로 영화를 몇 번 이제 저와 함께 찍었는데, 복수라는 테마와 제가 잘 어울리는 건지 몰라도 김준호 감독님은 매번 굉장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시는 분으로 유명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는 보면 굉장히 많이 피가 튀는 그런 액션이 많이 있는 그런 복수 영화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처럼. 그것은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복수란 테마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인지도 모르겠고, 뭐 대답이 이 정도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준호 감독님과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문자를 서로 나눴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조만간 또 다른, 이제는 복수가 아닌 김지훈 감독님조차도 도전해보지 못한 장르로 한번 또 만나서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남자 팬이 많으신가 봐요. 김지훈 감독님 팬이요? 형님, 일단 요새 유행하는 김 시리즈 부산 버전으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형님 얼굴에는 까리김이 묻었습니다. 부산말로 까리하네, 멋지네. 감사합니다. 형님, 나 까리 자체 아닙니까? 저 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형님한테 욕을 어찌합니까, 얘. 와, 형님 섭섭하네. 감사합니다. 예. 형님, 그리고 죄송한데, 예전에 94년도에 부산역으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폴리스라는 드라마 찍었다 아닙니까? 네. 독고영재 씨하고 엄정화 씨하고 오인경 씨하고 16부작 KBS 2의 수목 드라마 저녁 9시 50분. 네, 맞지? 제 팬이 맞으신가 봐요. 예. 형님 딱 그때 이은희 씨 오빠 아닙니까? 네? 이은희 씨 오빠 아닙니까? 네네네네. 예.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행시를 하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이은희 씨. 예. 네. 예. 이 편 찍으면 안 됩니까? 예, 지금 너무나 오래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답 들어보겠고요. 예, 그거 말고 이병헌 씨의 최신 작품 뭐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의 꽂히거든요. 영화든 뭐 드라마든. 예, 예. 달콤한 보셨구나? 달콤한 인생 지금 최근에 10번 더 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이병헌 형님께서 이거 찍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촬영에 임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한 10번 봤습니다. 예, 네, 팬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동안 그 이후로는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제 영화를. 아니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추석 때 TV에서? 아니에요. 다운 받아가지고. 폴리스2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작품들 중에 또 특히 우리나라는 왜 2편, 3편, 4편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작품들이 왜 많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왜 미국 영화들은 보면 정말 웬만하면 2, 3, 4까지는 웬만하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작품이 거의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리즈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간혹 가다가 그 기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지금까지 찍은 영화 중에 2를 만들었으면 좋겠는 작품이 있느냐, 뭐 그런 질문도 받아보기도 하는데, 성격상 지금까지 찍은 영화 중에는 2를 만들 수 있는 작품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죽거든요, 작품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저도 그런 영화들 좀 찍고 싶어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여자분은 진짜 안 보이시는데, 예. 네, 저기 끝에 여자분 질문해 주세요. 네, 이병헌 배우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영화도 이때까지 하신 작품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한국 영화의 촬영 작업 뭐 이런 상황은 잘 모르지만 가끔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보면 이제 감독님이 오케이 컷을 하셔도 배우님들이 조금 납득할 수 없거나 하실 때 가끔 상의하셔서 원컷을 더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헐리우드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다른 특히 이병헌 배우님은 또 액션을 좀 많이 찍으셨으니까 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말이나 이런 상의를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헐리우드에 갔었을 때에는 모니터를 보는 것조차도 허락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약간 다른 점은 배우들이 모니터를 이렇게 유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우들이 순서대로 모니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감독이 판단하기 위해서 모니터가 있는 거고, 또 배우들은 감독이 오케이 하면 많이 감독이 알아서 내가 충분히 내 감정으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했겠지 하는 그런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배우들은 모니터를 잘 안 보고 감독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그걸 판단해 가면서 오케이 컷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배우와 감독 사이가 서로 믿음이 없는 사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영화 촬영장의 시스템이 굉장히 그 모니터를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스태프들과 사람들이 다 와서 모니터를 보고선 판단을 하고 모니터를 여러 번 또 이렇게 연거푸 틀어보고 글쎄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에 익숙해진 한국 배우로서 처음 헐리우드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후다닥 저한테 잘 보여주지도 않고 모니터를 싹 치우고 모니터만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거 TV 껐어 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모니터는 원래 잘 안 보는 거구나 싶었는데 이제 저도 용기가 좀 생기고 감독들한테나 혹은 뭐 스태프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좀 생기고 또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씬에서 내가 꼭 봐야 하기 때문에 특히 액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내가 액션을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죠.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여주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익숙해져서 좀 더 대담해지기도 했지만 그들을 대하는 게 또 이제 그들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감독은 모니터를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보는 것을 즐기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 딱 컷해놓고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또 그런 성질 급한 감독들도 있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좀 저는 의도적으로 좀 편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헐리우드에서 불편한 것들이 좀 있고 조금 더 약간 숫기가 없어서 약간 용기도 안 나는 것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더 용기를 내서 그냥 부딪히고 그냥 가서 조르고 요구하고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한국영화기자협회가 준비하는 오픈토크 더 보이는 인터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배우 손예진 그리고 윤여정과 함께 하는데요. 내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이게 사실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되게 재밌게 잘 대답해 주신 이병헌 씨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